도대체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대학에서는 외국어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연구와 함께 어떤 사회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민단체 활동 이런 걸 병행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연구의 박사학의 주제가 뭐 대안적 근대화론 이런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같음에 근거한 불평등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면 차이와 다름에 근거한 불평등 이런 것에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거리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들꽃 피는 마을이라든지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뭐 국경 없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와 그런 사회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각보다 진짜 차이에 근거한 이 어떤 차별과 불평등, 배제라는 게 정말 상당 부분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마 그게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주제에 천착하게 된 거고요. 경기도의 몇몇 도의원님들께서 이제 그때 한참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이런 거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셔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라는 걸 발의해서 만드셨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2013년부터 이제 공식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무튼 쭉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의 어떤 명목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과 다양성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문화적이면서도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 이런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동료들과 함께 여태까지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은 뭐 그냥 그 단어적으로만 보면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인이겠죠. 그럼 한국이면 한국 국적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신 거예요. 거기다 뭐 한 범주를 추가하자고 하면 무국적자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의 그 법제는 조금 독특해서 한국의 외국인은 아마 3가지 범주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체류 자격, 그 비자를 갖고 계신 외국인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한국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분들도 정부 공식 용어에서 외국인 주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분이 귀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시죠. 그래도 정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카운트를 하십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그분들의 자녀들은 외국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한국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외국인 주민 자녀가 됩니다. 이런 국적 취득자도 한국에선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또 한 분들은 국적 취득도 안 하셨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없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미등록 비정규 체류자거나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시죠.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는 첫 번째 범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분들은 제도적인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시간 일을 했는데 임금을 적게 받으셨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분들은 이제 문화적인 차별입니다. 두 번째 분들은 국적을 취득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위 오리지널 한국인 논쟁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제시하셔도 야, 너는 주민등록증은 갖고 있지만 네가 무슨 한국인이야. 너 오리지널 한국인은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법적인 차별이 아니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분들은 두 가지 차별을 다 겪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인권기구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사람이 제일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범주에 계신 분들이 저희로서는 가장 신경을 쓰는 분들이십니다. 한국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그 인권 영역에서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한 굉장히 전 세계가 평가해주는 인권 선도 국가입니다. 전 세계 뭐 그 의미 있는 인권 국제 규약들에는 거의 다 가입을 한 나라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저희는 늘 조사도 하는 기관이니까요. 조사를 해보면요. 한국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여기는 그 응답자들의 비율하고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의 차이는 더합니다. 한국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조사에 의하면 양에 저희가 한 400분을 만났던 것 같은데요. 한 8% 남짓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인권이 한국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31%인가 2%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일단 전제는 한국 국민의 인권은 단기간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가 뭐 완전히 일반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의 인권은 그에 비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 정도에서는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현격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 선도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그 위상과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인권과 외국인 인권 사이의 현격한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250만입니다. 뭐 250만이면 많은 분들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보다도 큰 규모이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주목하셔야 될 거는 70%가량은 장기 체류자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절반가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제 외국인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전처럼 사회의 제한된 공간에서만 경험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예전에 이렇지 않았을 때는 외국인 인권하면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냐 마냐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그 생활 세계 자체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근린 이웃으로 살아가시는 이 단계가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장 안에서의 노동고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뭐 임대차 문제부터 핸드폰 불법 도용 문제부터 굉장히 다양한 인권 이슈들이 있겠죠. 대부분 그런 것들로 저희 사무실에도 오시죠. 근데 가장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거는 꼭 애로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꼭 문제를 호소하러 오시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시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 자신이 좀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근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기관에서조차도 외국인들이 오시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고마워하시지만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오시는 분들이 꼭 특정한 주제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영역 전반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시고 나아가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다 해주려고만 한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제안하러 와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많죠. 한국의 외국인 인권 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가장 최근의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정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좀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미흡했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는 그 코로나라는 그 전 세계적인 그 감염병 예방과 사후 대응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외국인 분들은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죠. 이를테면 최초에 뭐였나요? 그 무슨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아니면은 PCR 검사 이런 거에는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행정명령 이런 게 굉장히 선의로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너무 나는 불안하고 공포스럽다. 이걸 명령까지 내려서 나의 이런 어떤 이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안 하는데 나한테는 친절한 것 같지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과장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방역에 협조를 안 한다든지 외국인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제압이 안 된다든지. 근데 사실 초기에는 외국인들은 더 조심을 해서 외국인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는 뭐 그 통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책은 굉장히 그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재난 문자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또 붙여 쓰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자체에 아니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안전해야지 내 가족도 안전한 건데 외국인을 그 방역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어떻게 우리 주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이런 논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코로나 안전 문자라도 그거를 시스템상 다 소수언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우면 각급 지자체가 링크를 달아서 자기네 동네에 많이 사는 외국인의 언어라도 몇 글자 안 되거든요. 번역을 해서 그 링크만 클릭하면 알아볼 수 있게 해주면 예방 효과가 훨씬 이렇게 증폭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제안들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데서도 불이익을 당하셨고 또 거기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그 무책임한 사람들로 낙인도 찍히셨고 그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다 막혔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비자라는 거는 체류할 수 있는 허용 기간과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활동의 성격을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비자 기간이 체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 돌아가고 싶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못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정부가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체류 연장을 해주셔야지 어떤 법의 일관성도 생기니까 체류 연장을 해줬어요.
한국에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취업 연장은 안 해줘요. 그러면 뭘 먹고 사나요? 아니죠. 번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 뭐가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뭐 그런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몇몇 분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만난 많은 분들은 조금 더 꼭 그분들을 선대하거나 뭐 특별하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면역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면역을 가졌을 때 가장 완벽한 그 안전과 건강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튼 상당히 좀 적절하지 못한 접근들이 있었고 이분들 당사자분들에겐 굉장히 괴로운 경험으로 그것이 경험이 되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낯섦에 대한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부정적으로 실체화돼서 생기는 고정관념. 그리고 뭐 그 두 가지는 굳이 뭐 한국 사람만의 특별한 감정이나 반응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죠. 무서워하거나 호기심을 갖고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새로 낯선 거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 중에 익숙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낯선 외국인이 낯선 존재다. 그럼 이분들에게도 그 양가적인 그 이를테면 가치가 이미 다 있으신 거죠.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요소도 있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도전과 꿈의 통로가 돼줄 수 있는 그 경로도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내가 해보지 못한 거를. 근데 낯설음을 두려움 쪽에서 반응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환경이 그분에게 그런 반응 혹은 그런 분들에게 반응을 좀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건 너무 쉬운 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삶이 불안정하시거나 본인이 현재 좀 이렇게 관대할 수 없는 굉장히 압박적인 상황에 있다거나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안정을 추구하지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라는 건 있을 수는 없고요. 아주 제한적이고 특정한 혐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외국인 자체에게 그 원인을 돌리거나 혐오하는 사람 자체에게 귀책을 하는 건 전 굉장히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요. 혐오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선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환경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같아도 지금 내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변에서 나한테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주변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나하고 경쟁자예요. 그럼 내가 이게 21세기 이주는 전 세계 메가 트렌드니까 나는 메가 트렌드를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낯선 거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지 할 수 없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구조적인 어떤 그 취약함 이런 것들을 사회 전체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혐오의 정도나 범위나 강도나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치안 담론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낯선 자를 그냥 무섭고 두려운 자에서 더 나아가서 위험한 사람들,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범죄자 뭐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형사정책연구원이랑 한국 연구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연구를 하시거든요. 외국인의 범죄율은 국민의 범죄율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 담론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코로나 같은 것도 비슷한데요. 외국인들은 좀 뭐 더럽고
비위생적이어서 굉장히 좀 건강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복지 담론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지도 못한 애들이 한국에 많으면 나중에 우리가 얘네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될 거야.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 학자들은 건강한 외국인 효과라는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또 연어 효과라고도 하는데 연어는 대표적인 회류성 어종이에요. 엄청난 장애물을 뚫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동에 성공하는 확률은 거의 3% 2%예요. 어떤 연어가 이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픈 연어가? 아니에요. 그 연어 무리에서 가장 건강하고 조금 비유를 하자면 진실이고 도전적이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연어만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주 전문 학자들이 이주민 건강에 대한 연어 효과라는 가설을 만들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관광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하고 국경을 넘어서 살아간다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애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은 그 체류국의 국민에 준하거나 한 2주 7, 8년 동안은 체류국 국민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또 가장 많은 거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무임승차. 근데 제가 통계를 더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주민은 굉장히 도망갈 데가 없는 성실한 납세자들입니다. 이주민들도 제일 억울해하는 면이 또 그 면이에요.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그 다음에 복지에 무임승차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은 대부분 연령이 젊고 건강하고 어리기 때문에 복지 수급을 받을 그런 상황에 처하는 확률이 어떨까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 실증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이주민이 증가해요. 그러면 생산성은 높아가고 그 지역에 뭐라고 하나요? 그 GNP 같은 거는 증가하지만 복지 재정은 전혀 악화되지 않아요. 외국인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은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이분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전혀 이렇게 위축되어 계시지 않고, 물론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죠. 굉장히 작은 방에 노동 조건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환경에서 굉장히 강력한 노동 강도와 차등 임금, 신분상의 불안정 많이 있잖아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고립감. 근데도 알 수 없는 그런 긍지와 당당함이 저는 없는, 그게 전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발견한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여예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어렵지만 돈을 버시면 자기 가족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집도 짓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저는 달랑 와이프 애 하나 셋이 사는데 그 둘을 챙기는데도 뿌듯하지만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러는데, 만약에 내가 내 가족이 10명인데 10명을 내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어요. 해내고 있어요. 그럼 저도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정말 놀라운 게 이분들은 꿈이 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언어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이질감과 차별
이런 거를 경험하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꿈이라고 설정해서 추구를 한다는 거죠. 인권은 너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기준이나 자격에 근거한 그 권리의 차등적인 분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나 자격의 충족과 관계없이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 요청되는 최소한의 권리의 목록, 이게 인권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동의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인권, 이렇게 사실은 아무나란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나 누구나. 자, 근데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들은 끝없이 기준과 자격을 환기하고 너는 이걸 충족 못 시켜줬으니까 이런 인권차별? 그거 정당한 거야. 거기에 항의하면 너가 더 이상한 놈이야. 계속 이런 논리들이 나와요. 이를테면 굉장히 우리는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이를테면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민 뭐 가수, 국민 배우, 너무 명예로운 말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사회에는 국민이 아닌 그렇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인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이라고 붙여주는 순간 그 200만은 그 이 사회에 가장 최상으로 기여할 기회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져요. 그 국민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란 국적 취득자의 자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범주화된다고요? 외국인, 주민,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국민 가수 이랬을 때하고 외국인 주민 자녀 가수 이렇게 했을 때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저조차도 국민 이런 걸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 누군가에게는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굉장히 제약이었던 거죠, 이미. 이런 게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참 많아요. 흑수저, 뭐 금수저. 이거를 굉장히 현재 여러 뭐 어떤 공론장이나 SNS 이런 데는 이거를 쓴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말처럼. 지금 금수저니까 이게 선망의 대상이지. 근데 금수저라는 거는 자신이 선택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 흑수저라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건데 우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 태어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을 가지고 그 이후의 성취의 차등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를 하죠. 이런 말은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금남의 벽, 금녀의 벽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또 한 가지는 친밀성의 이름으로 재미의 이름으로 뭐 범하기 쉬운 저는 가장 일반적인 인권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뭐 얼평을 한다든지. 외국인 인권 침해는 본질적으로 외모 차별이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외모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인권은 기준 자기 외모가 까맣건 눈동자가 파랗건 저처럼 머리가 뭐 느리끼리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순간 인권의 전제는 성립할 수 없어지는 거죠. 난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필요 없고요. 아감벤이라는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난민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가 있어. 우리 모두가 난민이 되는 거야. 이거는 현재 시스템화에서는 이 주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완벽한 해결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난민이 이주민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난이도가 극상인 이유는 뭐 인권 담론에서는 계속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인권과 주권의 공약 가능성 혹은 공약 불가능성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나 자격을 넘어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대상에만 제한될 수 없어요. 국민이 아니라 인권은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사람의 권리가 되는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계인권선에서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국적이 있건 없건 자치국에 있건 없건 뭐 식민지에 살던 말건 그게 사람이라는 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계라는 추상적인 공동체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는 굉장히 제한된 국가는 강력한 국가 안팎의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통합성과 응집력, 그렇죠? 원심력이 아닌 구심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의 통치 원리를 통칭하는 게 주권인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게 여전히 국제사회의 아무도까지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룰인 것이고요. 근데 인권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난민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떠한 합리적인 공포로 인해서 국적 국가로부터 거부당했거나 거기 사시는 것을 거부한 분들이신 거죠. 그러면은 국가라는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이 다른 국가에 가거나 국가의 사이에 애매한 공간에 계시는 분들이 난민이신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계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나요? 국가들의 세계인 거죠. 난민은 국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서 난민, 뭐 이렇게 국가, 주권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추상적이지만 우회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의 그게 기본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이라는 유적 공동체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도 어려워하는 주제, 이 시스템, 현실의 어떤 힘의 논리상 그래서 포기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더 미시적으로 그 큰 문제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분들이 또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 어떻게든지 개선을 시켜주실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내 앞에 있는 누가 난민이기 이전에 만나보시면 그냥 다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문제는 매우 어렵지만 어렵다 그래서 정말 뭐 그것을 이렇게 단언적으로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것도 결코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런 생활세계나 미시적이거나 어떤 이런 교류의 공간에서 나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반대하거나 뭐 이주민을 반대하는 분들은 가장 강력한 논거가 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논거가 국민 먼저. 아니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국민 먼저에 대해서 뭔 소리야 이렇게 말했으면 어디겠어요. 국민 먼저죠. 결국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법을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질문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국을 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좋은 방법, 이것이 난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애국이냐, 난민의 인권도 함께 같이 뭐라고 할까요? 같이 끌어안고 가는 애국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이제 계속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같이 이렇게 열려진 전지구 하나인 사회에서 그것이 최선의 국가를 위하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민의 인권도 우리가 챙기고 국익과 애국심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이지, 애국을 하려면 난민을 버려?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접근법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수주의까지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부정적인 사례예요. 한국의 외국인들 가운데 주관적인 차별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집단이 한국계 외국인들이세요. 이를테면 조선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국 국적의 한민족의 후손들. 그래서 우리하고 외모도 같고 말도 같아 여전히 잘 하시죠? 그리고 3세대, 4세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중국으로 이주하셨던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향이 부산이고 뭐 어디, 이게 한국 분들이세요. 이분이 국적은 한국이 아니지만 저희가 만나봐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뭔가 교감하는 게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 얘기하시면 더 이렇게 와서 닿는 것도 있고, 근데 매우 역설적이게도 그분들에 대한 혐오, 차별 이런 게 거의 도를 넘어갈 정도예요. 만약에 저는 이를테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민족주의가 있는 나라였다면 사람들이 많이 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이런 예를 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뭐 몇백 년을 흩어져 살았어도 우린 같은 유대 민족이야. 이 연대성과 유적인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몇 세대도 아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렬하게 무차별적인 혐오의 타겟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권의 제도화, 뭐 인권의 주류화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하면, 인권의 제도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권이 법에만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권리의 개념은 아니지만 인권의 구성력을 최적화시키려면 법적인 규범이 바탕되지 않으면 이게 도덕적인 구성력 이상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인권의 제도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인권의 주류화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활할 때, 일할 때 인권이라는 그 규범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아까 제가 재밌지만 국민 가수 이런 걸 할 때도 잠깐 내 친구 쟤는 노래 되게 잘하는데 아무리 해도 쟤는 외국인 주민 가수지 국민 가수가 안 되네. 이거보다 다른 말이 없을까? 우리 사회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분들에게 우린 국민 가수라는 말 이외에 어떤 말을 붙여, 귀찮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인권의 주류화이거든요. 이런 거라고 저희가 이렇게 공식화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의 전제 중에 하나는 평등과 함께 다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떠한 뭐 일본 학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문화인데 그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문화는 70억 가지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그 개성과 뭐 향기와 잠재력 다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주제에서 작은 걸음을 내디디려면 전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남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하고 공론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식화된 게.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그 포럼의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하고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지역사회 생활세계에서 그런 공간들을 만드시고 활용하실 수 있게 그런 조그만한 계기라도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주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국민들께라기보다는 저는 뭐 친구들이나 뭐 우리 동료들이나 지인들 되게 듣기 싫어하지만 뭐 말을 굳이 해보라고 하면 근데 저는 인권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원칙들 중에 제가 또 마음에 들어하는 건 그 소위 불관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말은 너무 좋아요. 인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권은 한 사람이 전부인 혹은 전부가 한 사람인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 77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필드라면 야 이건 99.999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삭제해도 되는 사례야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인권의 영역에서는 너무 아쉽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지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대접을 못 받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다면 인류 전체의 인간성은 폄훼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의 외국인의 인권은 전혀 외국인만의 인권이 아닌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계십니다. 외국인 250만 적지 않잖아요. 단 한 명의 인권이 침해돼도 인권의 완성도는 제로인 거예요. 이게 제로 토럴런스의 원칙인 거죠. 근데 250만 가운데 다수의 국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국민 먼저라는 말로 조금은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 굉장히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국 사회가 나를 인간으로만 대접해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거 하나도 없겠어요.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혹은 존중하는 정도가 아직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밖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아이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네가 행복하려면 네 친구도 같이 행복해야지 너도 행복한 거지 너만 할 수 있는 사회는 없어. 좀 똑같은 논리가 인권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과 권리라는 말이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언젠가부터는 후자의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리, 인간 두 가지 말을 기자님에게 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너무 뭐 복고적인가요? 그렇지만 권리 이러면 뭔가 합법적이고 제도적이고 뭔가 개념적이고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 뭔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감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낭만적이고 이런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아무튼 최소한 이 주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 전자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계속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간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애정, 그게 뭐 연애를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갖가지 꿈을 꿀 수 있구나. 인간에 대한 관심은 저는 그런 접근들을 계속 재밌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서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경험과 과정이 저는 인권에 대한 집중이고 인권 업무를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권은 그렇게 딱딱한 권리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간이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을 얼마나도 내가 예측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풍요롭고 멋지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나. 이걸 깨닫는 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하면은 돈은 못 벌겠죠.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그렇지만 물질적인 보상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체환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긍지와 풍요로움, 자기 확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하지 않음 이런 게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좌빨이다, 재수없다, 뭐 너나 잘해,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는 너무 후자에만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무슨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이 아니겠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접근하는 것과 인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쪽에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